이게 한국거래소에서 요맘때 되면은 요런 자료를 항상 내놓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이 장담컨대 투자자 100명당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10,000명당 한두 명 볼라나 이거? 맞습니다. 락주님 9,999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도 요거 제대로 보신 분들 없으실 텐데 일단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주주총회. 글씨 잘 보이시나요? 예, 주총이 열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이제는 사업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도 사업보고서에 당연히 담아서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주총 2주 전에 우리 회사 주주총회 언제 어디에서 엽니다 라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할 때 반드시 여기에 재무제표를 담아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주들이 이 회사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뭐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주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게 주총 2주 전입니다. 뭐 한 3월 말쯤 주총을 연다. 3월 뭐 한 셋째 주, 넷째 주 여는 회사들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러면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이렇게 주총 소집 공고를 내야 되는 거고 그 6주 전에 주주총회로부터 6주 전 얼추 지금이 되는 거죠. 얼추 지금이 되는 거죠. 바로 right now. 그때 내부 결산을 완료해야 되는 거고 이사회를 통해서 4분기 그리고 2020년 전체적으로 실적 우리 숫자 결산 실적들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내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내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 매출이나 뭐 손익 이익이든 순이익이든 뭐 하나라도 30% 이상 변동이 되거나 관리 종목 상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이사회에 그 보고한 그날 바로 해요. 그리고 31일 3월 31일에 사업보고서가 마감이 됩니다. 제출 마감일이 3월 31일에 됩니다. 요게 사업연도가 끝나고 나서 90일이거든요. 사업연도가 끝나고 나서 90일. 그러니까 3월 말이 되는 거죠. 요때까지 사업보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된다? 끝. 빠이빠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이제 볼 수 없는 물론 이제 유예기간이 10일 정도가 유예기간이 있기는 한데 요때까지 못 내면 요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이 실질심사라고 알고 있는 거 상장폐지 실질심사라고 알고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거기에 들어가서 뭐 1년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상장사로서 내야 할 최소한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못 내면 바로 상장폐지. 바로 상장폐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 상장폐지. 형식적 상장폐지로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말씀드렸죠. 매출액 또는 손익, 뭐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뭐 하나라도 30% 이상 전년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 변하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자산이 2조 원 넘는 회사는 15% 이상 변동이 될 경우에는 바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코스닥 기준입니다, 여러분. 코스닥이 훨씬 더 상장 폐지 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매출액이 30억 원도 되지 않을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매출액이 30억 원도 안 될 경우에. 그리고 요런 공시가 나오면 3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이 관리 종목의 무서움을 설명을 드릴 텐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게 왜 무서운 거냐?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관리 종목으로 빨간 딱지 붙어 있으면 기관 투자자가 사기가 어렵고 해서 수급적으로 어려워진다. 그거는 이제 너무 그냥 시장 수급적으로만 보는 거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2년 연속 이렇게 2년 연속 30억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장 폐지 사유. 그러니까 첫 해에 30억 원 한번 매출 미달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한 번 더 30억 원을 밑돌면 상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뭐 상장사가 바보가 아니죠. 그냥 상패를 당하지는 않죠.
예, 우리 벤킴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억도 안 되면 동네 구멍가게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삼성전자, 현대차, 협력사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충분히 그런 일도 과거에 많았고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한 500억이었어. 그래서 오로지 딱 한 군데 대기업에만 납품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대기업이 이 회사를 뭔가 좀 안 좋게 봤어. 뭔가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던가, 제품에 문제가 생겼던가. 그래서 너네 내년부터 뭐 제품 공급하지 마. 끊어버렸어. 그래서 매출이 500억에서 뭐 20억으로 급전직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 뭐 이게 진짜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삼성전자 협력사 회사의 그 공장을 사버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잘 나가던 회사들도 진짜 거의 뭐 운동장보다 큰 공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매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냥 대기업의 벤더 이거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상장 폐지를 받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뭐 하나 인수한다. M&A를 하는 거죠. 최근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분식집인가? 뭐 떡볶이 파는 데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를 인수한 데도 있었어요. 요 매출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뭐 진짜 하다못해 김밥집이 됐건 떡볶이집이 됐건 뭐 하나를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25억일 것 같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하는 떡볶이집을 인수를 해서 31억을 맞추는 거죠. 예. 만약에 회사에 돈이 없다. 그럼 상장사잖아. 유상증자나 뭐 CB 찍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잖아. 그렇게 자본을 조달을 해. 야, 어디 가서 저 한 우리 회사 한 30억만 50억만 투자를 해줘. 그리고 그 돈 갖다가 빨리 뭐 하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요거는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매출이 30억 원도 안 돼서 상장 폐지를 당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M&A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 꼼수를 부리잖아. 꼼수를 부리면 거래소에서 과연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뭐야? 주된 영업의 매출액이 아닌데? 아니 저거 왜 갑자기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가 왜 저 떡볶이집을 인수해갖고 매출을 높여? 그리고 3분기까지는 매출이 뭐 한 10억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4분기에 뭐 한 30억을 올렸네? 그렇게 해서 주된 영업이었는지 그리고 4분기에만 너무 급격히 뭐 늘리거나 한 건 아닌지 요거를 보면서 매출액 관련 실질 심사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아닌데 싶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꼼꼼히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는 거래가 정지돼 있고 여기에서도 이건 뭔가 좀 속된 말로 야로가 있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본 잠식률 제가 지난번에도 자본 잠식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자본 잠식 50% 이상, 자본 잠식률 50% 이상. 그리고 자기 자본이 10억 원도 되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을 또 드리기도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억이에요. 그러면은 회사를 설립하고 뭐 임대료도 내고 컴퓨터도 사고 집기도 사고 장비도 사고 이게 자본금을 쓰면서 회사가 그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이 돼 있다라는 의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본금을 이렇게 더 쌓아왔다는 뜻이 될 텐데 이후에 적자를 내서 까먹고 적자를 내서 까먹고 적자를 내서 까먹고 그래서 여기 100억 원 중에서 여기 50억까지 자본금이 줄어들었어. 남아있는 돈이. 그러면 이게 자본 잠식률 50%. 반액 자본 잠식. 차돌림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 고맙습니다. 하도 이런 그 채팅창만 눈에 잘 띄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50% 자본 잠식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고 2반기 연속 그러니까 1년 연속이라는 거죠. 자본 잠식률이 두 반기 1년째 50% 이상이거나 전액 잠식 또는 2반기 연속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다라는 건 다음 해 혹은 다음번 반기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라는 시그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 아니면 여러분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 옆에 관리
관리자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그 관리자가 다음번 분기에 혹은 다음번 반기에 이게 떼질 건지 계속 갈 건지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올림픽 종목 나옵니다. 올림픽 종목 빰빰빰빰빰 뚜구두구두구둥. 그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이거 한 달 전에 말씀드렸나? 예, 올림픽 종목 기억하시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 올림픽 종목. 이게 뭐냐면 이제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거든요. 제가 가리고 있네. 예.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되면 관리 종목. 그리고 여기 뒤에도 여기 있네. 기존에 4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최근 연도에 재차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5년 차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요거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예, 상패 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 5년 연속 적자면 실질 심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올림픽 종목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적자, 흑자, 그리고 적자, 흑자. 뭐 이러고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무한 루프. 적자, 흑자. 아니면은 4년 차에 적자, 흑자. 뭐 이런 식으로. 요것도 꼼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 올림픽 종목 4년 연속, 5년 연속 영업 손실의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별도. 제가 그래서 혹시 손익계산서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시라는 이유가 혹시나 별도와 연결 재무제표의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주식초등학교 한 5, 6학년 형님들은 다 이제 아시는 얘기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주식초등학교 1, 2학년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별도는 그냥 자회사가 없거나 자회사가 있어도 본사 기준입니다. 그냥 모기업이라고 써야겠다. 예, 요거는 모기업 기준이고, 연결은 모기업과 자회사를 연결한 게 연결 재무제표, 모기업만 쓴 걸 별도 재무제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4년 연속, 5년 연속 이 올림픽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연결이 아니에요. 연결은 지주사일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로 보는데, 지주사가 아니라, 사실 코스닥에는 거의 지주사가 없죠. 코스닥에는 그냥 일반 사업회사일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요거를 피해 나가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자회사에다가 이 손실이란 손실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이 모기업이 자회사에다가 손실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회사에다가 그냥 없던 매출 뭐 한 100억 원어치 물건을 쫙 내보내. 너넨 판매법인이라고 해. 우리는 생산법인이니까 일단 100억 원 니네가 쭉 가져가. 그리고 니네가 손실 처리를 해. 그럼 이게 연결이 아니라, 자회사는 그러면은 뭐 영업 손실이 한 마이너스 100억 이렇게 나더라도 모기업은 여기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4년째 혹은 5년째 요거 빠져나가려고 자회사에다가 다 손실을 털어버리는 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요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3년 연속 적자 보고 있는 회사들은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이제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저라면 도망갈 겁니다. 자, 이제 주주총회 나옵니다. 주주총회 여기 나오죠. 정기 주총 개최일 2주 전까지 통지하고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주총 참석장 날라오잖아요. 참석장 뿌듯하죠. 참석장 날라오면, 참석장 날라왔는데 왜 뿌듯하냐? 나는 이미 팔고 없는데 참석장이 날라왔네. 내가 이런 종목도 갖고 있었나? 뭐지 이 회사?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한 12월 말쯤에 사서 또 12월 말에 팔았는데, 아니면 12월 중순에 사서 1월 초에 판 것 같은데 주총 참석장이 날라왔어.
그 왜 주주명부 폐쇄한다고 그러잖아요.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그 이 거래일 직전까지만 갖고 있으면은 그 주주명부 폐쇄했을 때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중에도 참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기 때문에 주총 참석장이 날라오는데 나는 이미 팔고 없네. 예, 약간 그런 느낌. 뭐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요즘에는 이 종이로 된 주총 참석장이 안 날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게 수탁은행을 통해서 집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증권회사 MTS나 HTS 이거 할 때 그때 넣었던 그 주소로 뭐 예를 들면 하나은행, 국민은행 같은 수탁은행이 이걸 대리 업무를 해줍니다. 아니면 한국예탁원이 대리 업무를 해서 우리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는 필수가 아니래요. 그래서 전자 방식으로만 그냥 공시를 통해서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만 이 종이로 된 참석장을 이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날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공시를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회사 주총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약간 요거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미리 다 파셔가지고 또 상관없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총 가기 전에 항상 체크해야 될 거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감사보고서 나옵니다. 감사보고서 드디어 요거 좀 중요한 겁니다.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외부 감사인은 이제 회계법인이죠. 회계법인 그 회계법인에게서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거래소에 바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 감사인이 이 회사의 장부를 보고 맞습니다. 당신네 회사 상장사로서 예, 적합한 재무제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라는 거를 달아서 감사 보고서를 회사에다가 보내줍니다. 당신네 장부 가져와 보세요 하고 장부랑 이제 실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뭐 영수증 같은 거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다 이제 대조를 해봐서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적정 쿵 봐갖고 감사 보고서를 회사에다 보내주면 그거를 이 상장사는 거래소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이 감사 의견이 중요한 건 조금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언제까지 그럼 공시를 해야 되느냐? 감사 보고서는 그 외부 감사인한테 받은 그 날 바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감사 의견이 적정인지 뭐 의견 거절인지 한정인지 시장에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기주총 1주 전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상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를 회사가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총 전에.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이제 감사보고서는 1주 전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주주총회는 2주 전에 주총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 주총 공고를 내야 된다.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주 전에 사업보고서랑 감사보고서도 같이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1주 전까지만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부터 이제 감사 의견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 의견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장사의 장부,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자본변동표라든지 뭐 현금 흐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적정하냐를 확인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부적정, 그러니까 적정을 못 받은 거죠. 적정을 못 받은 거. 그리고 의견 거절. 이거는 말 그대로 의견을 거절당한 겁니다. 적정이든 뭐 한정이든 여기 이제 한정이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부적정, 의견 거절, 한정인 경우에는 뭐다? 예,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멀쩡한 회사도 바로 거래 정지가 당하고 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도 이런 일이 있었고 굵직한 기업들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항공우주도 그랬었던가요? 하여튼 대기업들도 예,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감사 의견은 당연히 적정.
좋은 감사 의견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적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정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견 거절이 있거든요. 요 한 세 가지로만 이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정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로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적정합니다, 이런 뜻이고, 한정은 이거 뭔가 우리가 당신네 재무제표를 확인하기까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정적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종류가 좀 나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의견 거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짤 없습니다, 이겁니다. 짤 없습니다. 뭐요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아예 우리는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적정이고 한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거절하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게 상장사로서 못 믿겠어요, 이거예요. 그냥 못 믿겠어요. 무슨 자료가 부족해요, 뭐 우리가 자료를 다 얻지 못했어요면 한정인데, 그냥 자료를 다 얻기는 얻었는데 못 믿겠어요, 이게 바로 의견 거절입니다. 이거는 어디로 간다? 바로 이제 거래 정지로 간다. 거래 정지로 가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의견을 적정으로 받아올 때까지 거래 정지입니다. 그 동안에 물론 당연히 회사가 소명을 해서 그 개선 기간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개선 기간 안에 적정을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한정 의견도 이제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보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 이거 되게 어렵죠. 저도 못 외워, 이거 눈 감고 말하려면 못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 이건 뭐냐면, 계속 기업이 뭐예요? 망하지 않을 회사, 돈을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돈을 잘 벌면서 갈 수 있는 회사냐, 그 존속할 수 있느냐, 그거에 의한 한정이라면 일단은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한정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감사 범위 제한. 요 보면은 요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의한 한정이면 똑같은 한정인데, 이 회사는 이게 좀 흑자를 내야 되는데 이 회사는 계속 적자야. 그래서 이런 적자가 이어지면 이 회사는 계속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런 한정일 경우에는 일단은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경우에는 왜 바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느냐? 뭐 물론 이것도 이제 거래 정지되고 개선 기간 줘서 적정 의견을 받아오면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이 회사가 흑자를 봐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아니 니네가 돈을 그렇게 잘 벌어? 알겠어. 그럼 자료 다 가져와봐. 근데 돈을 벌었다는 자료가 가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매출 자료가 가공된 그냥 뻥튀기 된 매출일 수도 있는 거고, 이 회사가 뭐 접대비로 한 10억을 썼다고 하는데 영수증이 한 5억 원어치밖에 없네? 이 나머지 5억 원은 어디 갔냐? 영수증이 없네요, 영수증이. 그러니까 왜 대차대조라고 하잖아요. 쓴 돈이 있으면 그 쓴 돈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매출을 냈다고 하면은 그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상대방 회사 거랑도 맞아야 되고 한데, 이거를 못 맞춰 보겠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 범위가 제한됐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이 회계법인에서 이거 뭐 장부로 확인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드롱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뻥친 거. 그러니까 요거는 더 심각한 거죠.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보다 뻥치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로 요거는 상장 폐지로 가는 거고, 회사가 정직해, 그냥 뭐 다 영수증 처리 잘했고, 뭐 세금 계산서 잘 끊었고, 뭐 장부도 잘 썼어, 재무제표도 잘 썼어. 근데 돈을 못 버네. 약간 그게 요런 케이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매출의 규모인데요.
30억 원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된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맞다. 참고로 요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인데 이게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는 50억 원입니다. 50억. 뭐 도찐개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그 매출액 규모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 관리 종목이고 코스닥은 30억 원 미만일 때 관리 종목. 이제 주총. 자, 이제 주총으로 갑니다. 그 감사 보고서 관련된 내용 했고 외부 감사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기 실적 기준에 대한 거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정기 주주총회 관련된 공시입니다. 정기 주총이 열리면 그 결의를 하고 그 당일에 바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당일에 공시를 해야 된다. 주주총회 열리고 나서 뭐 이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총을 10시에 열고 뭐 한 주총 30분 만에 끝나죠. 대부분 30분 만에 끝나죠. 주총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와서 오후에 그래서 대부분 주주총회 결의사항 주총 결의 내용 그거는 오후에 공시가 많이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경영권 분쟁 이런 거 붙어가지고 주주총회가 저녁 7시에 끝난 경우도 있어요. 확인하는데 막 6시간 7시간 걸리고 막 주총장에서 싸우고 난리 피우고 해서 그러면 이날은 공시를 하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거래소에서 이제 접수를 하는 게 9시 그러니까 7시까지거든요. 19시까지 7시까지 접수를 하는데 주총 7시에 끝나. 그럼 공시를 할 수 없겠죠. 이게 공시는 원래는 18시까지 됩니다. 오후 6시까지 공시가 되고 6시를 넘어서 요 오후 7시하고 6시 사이에 들어오는 건 그 다음날 아침에 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7시 넘어서 만약에 주총이 끝난다. 그러면 요것도 다음날 공시가 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사실 별로 그럴 일이 없기는 한데 사회이사 비율이 전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가 4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1명은 사회이사여야 되는 거고 그것도 못 채웠다. 뭐 8명이 있으면 2명 이상은 사회이사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감사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조금 큰 기업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 혼자 하지 마.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라고 돼 있는데 그걸 구성을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3% 룰 있잖아요. 대주주 지분율을 의결권 감사 뽑을 때는 3%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상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대주주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다 묶어서 3%까지만 의결권을 제한시켜 놨었는데 이제는 최대주주 그리고 각각 인원별로 3%씩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최대주주가 뭐 한 60% 갖고 있는 회사 있다. 근데 이 60%도 의결권이 3%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40% 주주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40% 중에서 절반밖에 주총에 뭐 의결권을 행사를 안 했어. 위임장을 써준 것도 몇 명 없고 그러면은 뭐 한 2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찬성을 하더라도 근데 이 중에서 또 상당수가 반대를 했네? 그러면은 또 정족수가 미달이 돼가지고 뭐 이게 참석을 다 못했을 경우에 정족수가 미달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감사위원을 선임을 못했네? 그럼 이 경우에는 뭐 그럼 관리 종목으로 그냥 지정을 해야 되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거 유예를 줍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성립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예외 그걸 뒀습니다. 그때 한번 신문 기사들이 그래서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유예 조건을 뒀다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제가 그 주식초등학교 우리 그 사업 보고서 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업 보고서는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해당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제까지다? 뭐 거의 매년 비슷하긴 한데 3월 31일까지입니다. 요게 2월에 그 뭐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낀 때는 뭐 이게 3월 30일이 될 때도 있는데 뭐 하여튼간 3월 말입니다. 3월 말이라고 알고 계시면 편하고 법정 제출 기한 아까 말씀드렸죠 90일 그 사업 연도가 끝나고 90일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 법정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또 사업 보고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된다? 상당 페이지. 이 사업 보고서를 못 낸다라는 건 당연히 그 안에 감사 보고서를 넣어서 사업 보고서를 내는 건데 감사 보고서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건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법인에게 제대로 된 의견을 받지 못했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업 보고서를 못 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줍니다. 10일 정도. 그냥 3월 31일까지 못 낸다라고 해서 뭐 바로 상장 폐지 시키는 거는 아니고 그땐 관리 종목으로 한번 지정을 했다가 10일간의 여유를 말미를 줬음에도 또 못 내면 이거는 바로 상장 폐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실질 심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형식적 상장 폐지. 사업 보고서를 못 내면 이거는 뭐 유예고 뭐고 더 이상은 없다. 잘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3월 31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못 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날 무조건 하한가 갑니다. 무조건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대부분 하한가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얼추 한 3월 말 됐는데도 물론 이제 주총을 하잖아요. 주총 2주 전에 사업 보고서를 이제 내야 되니까 감사 보고서도 내고 근데 그때까지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3월 둘째 주 정도까지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풍문이 돕니다. 풍문이. 저 회사 감사 의견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감사 의견 비적정설. 그래서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관한 조회 공시 요구 이렇게 하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조회 공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한가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왕왕 생깁니다. 왕왕 생깁니다.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우량한 회사도 어떤 뭐 좀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외부 감사인하고의 마찰 때문에 감사 의견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겨가지고 약간 그건 좀 지뢰밭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2년간 3회 이상 2년간 3번 이상 분기 보고서가 됐건 뭐 반기 보고서가 됐건 사업 보고서가 됐건 그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적된 거죠. 누적. 2년간 3번 이상 기한 내 보고서를 못 냈을 경우에는 상폐. 그래서 이 전력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과거에 기한 내에 제대로 못 냈던 적이 있는가 없는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